네, 오늘 화요일장은 조정인데요. 오늘장 주식시마론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7월의 반등, 8월에도 이어질까? 반등 시 전략은? 메리츠증권의 이희권 지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8월장도 반등을 이어나갈 것인가, 서머랠리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았는데 8월 초에 아시아 주식시장 전반의 흐름이 어둡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이슈 때문인데요. 자, 이 이슈를 알려면 좀 역사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더라고요. 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지금 대만을 방문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미중 긴장이 굉장히 크게 고조가 되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1989년에 중국의 마오쩌둥 말기 시기에 중국 내에서 민주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생들, 시민들이天安문, 즉 천안문 광장에서 민주화 시위를 벌였는데요. 그 이후에 2년 후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당시는 그냥 이제 뭐 의원이었죠. 30년 전이니까요, 벌써. 그때 당시에 이 여성 의원이었던 낸시 펠로시 의장이 중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에게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펼치면서 중국을 방문해서 이런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그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그때 어떤 허가를 받지 않은 그런 어떤 뭐랄까요, 정치적인 이벤트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중국의 경찰관들도 막 추격전을 벌일 정도로 엄청나게 중국 쪽에서는 예민한 인물, 민감한 인물이 바로 낸시 펠로시라고 합니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 외교적 기피 인물이라고 해요. 예,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슈가 둘러싸인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게 우리가 뭐 경기라는 문제, 뭐 이런 어떠한 예비적인 신호가 있는 이슈가 아니라 그야말로 그 한 명 또는 소수의 의사 결정을 유추 또는 예상해봐야 될 이벤트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 불확실성을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리고 예측하기라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지금 그 7월 이후에 이어져 오고 있었던 베어마켓 랠리라고 해야 되나요? 안도 랠리, 이런 반등 구간에 불확실성을 던지는 건 맞는 사실인데요. 이런 불확실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지금 지수단에서 이격은 과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격은 크고 불확실성은 발생했다라는 측면만 보더라도 저는 이 이벤트를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의 반응은 의외로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지금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3% 가깝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이격이 확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도 소폭 상승, 네. 소폭, 그리고 지수 또한 크게 변동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그리고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수를 하긴 하지만 현물 시장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채권 시장에 있어서도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반응만 본다면 극단적인 군사적인 충돌 또는 그 미중 무역 분쟁의 재점화, 심화까지 내다보고 있지는 않은 금융시장의 반응인 거고요. 예. 10월 같은 경우에는 공산당 당 대회, 지금 그 3기 연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11월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분명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지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다고 막연한 공격도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때문에 시장은 이런 그 큰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피크를 앞두기보다는 피크를 지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한데 만약 오늘 그 저녁 10시, 11시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때 이 방문 이후 지금까지 이런 정치적인 이벤트는 정치적인 이슈가 나타나면 그 빼따 꼼풀 현상이라고 하죠. 기정사실화 효과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이건 특정 그 악재 또는 이벤트가
노출되면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시장에 반응되다가 막상 그게 확정이 되었을 때 악재로서 또는 호재로서의 영향력을 다 하고 반대로 가는 그런 현상인데 대표적으로 브렉시트나 뭐 트럼프 당선 때 뭐 그런 그 배터 컴플리 현상이 대두가 되었는데 만약 이번에 그 이 방문 이후에 언쟁이 발생된다면 저는 이건 그 이 기정사실화 효과가 아닌 이후에 후폭풍이 예상되는 이벤트라고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건 뭐 정치적인 입장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반응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받았기 때문에 예. 줘야 되고 네, 좋기 네. 때문에 받아야 되는. 예. 그리고 이미 지금 그걸 언론들이 굉장히 이용하고 있고 이 바이든은 분명히 중간 선거에서 이겨야 되지만 또는 반대편 중간 선거에서 또 그 얻고자 하는 층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한 대 맞았다라면 꼭 때려야 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기정사실화 효과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 이러한 사태가 조금 군사적인 긴장감이 더욱더 고조된다라면 뭐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 방산업종에 대한 리레이팅 이번 그 이 대만 이슈뿐만 아니라 최근에 그 국내 방산업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저퍼 종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내수 위주 그리고 국방 예산에 관련된서 국방 예산에 의해서 성장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저퍼에 속한 그런 섹터였는데 이번에 덴마크라든가 수출이 발생되고 있고요. 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인해서 리레이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블록화 그리고 신냉전 체제에 의해서 방산 종목의 리레이팅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분명 이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이 방산업종에 디레이팅 시킬 만한 어떻게 되든 간에 디레이팅 시킬 만한 요소는 아니지만 플러스로 리레이팅 시킬 만한 요소는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제가 91년 당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중국 천안문 사태 그 시위가 있었던 광장을 방문했던 그 사진을 좀 한번 볼까요? 예. 이거를 제가 이제 공유를 해드렸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는 펠로시 하원 의장이 기피 인물로 꼽힙니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라는 그 장면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89년에 일어났던 천안문 사태로 인해서 그런 이제 미국의 정치적인 인물 가운데서 낸시 펠로시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국에 있어서는 민감한 인물이라는 점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공산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과 중국의 어떤 협력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던가 하면 지금은 이제 대립하는 시기고 G2로 부상한 만큼 지원인 미국이 중국을 반드시 쳐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일단 뭐 이 사안은 지금 뭐 당장 미중 군사 간의 충돌이 벌어질 사안은 아니지만 향후 이로 인해서 미중 간의 갈등이 좀 더 불거질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주셨어요? 불만스러운 건 베어마켓 랠리, 안드로 랠리 과정에서 네. 이렇게 정말 예상할 수도 없고 미리 대응하기도 힘든 이런 불확실성을 툭툭 던진다는 것. 예. 그리고 와 정말 이런 것까지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봐야 되나 이런 것까지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데 저는 그래도 이번 이벤트가 뭐 기정사실화 효과에서 끝나지 않고 또 한두 번의 언쟁이 오가긴 하겠지만 큰 경기 흐름 다시 한 번 더 이 냉전에 의해서 미중 무역 분쟁 관세가 부과되고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네. 그러니까 안보나 심리의 문제가 아닌 경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뭐 단기간 불편하긴 하겠지만 언제든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고요. 때문에 네. 저는 경기에 대한 흐름 그리고 유동성에 대한 금리의 흐름을 이 이벤트가 꺾을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중 대립이 예전에 관세 전쟁이 있었던 2018년처럼 경제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올해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올해는 뭐 이러나 저러나 러시아가 먼저 실행을 했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진 한 해인 것 같고요. 이걸로 인해서 글로벌 밸류 체인이 다시 한번 구성되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8월장의 반등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실까요? 먼저 7월 달에 반등이 있었던 이유를 먼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반등 원인이 지속된다라면 뭐 8월 달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 반등 원인이 이제 점점 소멸해 간다라면 힘이 약해질 텐데, 제가 바라보는 7월 달에 시장이 반등을 했던 이유는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 네. 기대감, 예. 그리고 그에 따른 국채 금리의 상승의 진정, 뭐 금리 또한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가 있죠. 그리고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의 감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큰 부분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인데요. 지금 미국의 그 휘발유, 가솔린의 리테일 소매 가격 2달 연속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고 효과도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국내 기름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주유소에서 봤을 때 그래도 조금 뭐 5원씩 10원씩 내려가는 흐름 보이고 있거든요. 분명 소비의 둔화가 이런 그 소비의 둔화, 그리고 결국은 꺾일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금융시장의 선물의 반응들이 조금씩 가격을 낮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5월달 CPI도 그렇고 6월달 CPI도 그렇고 둘 다 쇼크를 내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그 수치를 냈지만 5월 CPI 이후에 크게 갭 하락을 했지만 6월 CPI 이후에는 오히려 그 미결제 선물의 포지션이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7월 CPI가 지금 컨센서스가 8.9%죠. 그 8.9%만 되더라도 6월 CPI에 비해서 0.2%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이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높아진다고 보고 있고요. 이를 반영하듯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또한 차트에서 보다시피 굉장히 안정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어제도 2.1% 하락하고 지금 2.55%까지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우리가 그 6월 그 반대 매매가 속출하고 시장에 매물을 부를 때 그때 또 대두되었던 리스크가 시스템 리스크였거든요. 한 경제 주체 또는 기업이 파산해서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은 그런 시스템 리스크가 그 대두되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시스템 리스크의 중요한 지표로 보는 유럽의 그 채권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도 고점을 경신한 이후에 안정적인 수준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이 원인, 경기를 누르고 인플레이션을 누르는 원인이 깔끔하게 해소되었지는 않지만 이 원인이 피크를 치고 하락했다는 것 자체가 주식시장에서 바닥을 더 치고 내려갈 만한, 여기서 바닥권에서 주식을 더 팔아야 될 만한 이슈는 없었다라는 것으로 반응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제가 한마디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6월까지의 시장의 우려는 스태그플레이션이었다라면 7월부터의 시장의 우려는 리세션 우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스태그플레이션은 말 그대로 물가가 오르는 가운데 경기가 둔화 또는 침체되는 겁니다. 두 가지 요소를 잡아야 되죠. 그런데 지금은 뭐 미국 정부도 그렇고 물가보다는 이제 경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6월까지 물가와 경기에 대해서 포커스였다면 이제는 경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이는 굉장히 큰 차이로 볼 수 있어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정정책, 통화정책이 가장 직방이겠죠. 그런데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을 쓴다는 것은 시장에 돈을 푼다는 건데, 만약 스태그플레이션의 상황이었다면, 물가가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돈을 풀 수 없는 그런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이 되고 금리가 안정권으로 들어왔고 유럽 스프레드 채권의 스프레드가 안정권으로 들어왔다는 건 이제 돈을 풀 수 있을 것에 대한 기대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태그플레이션에서 리세션으로 왔다는 것, 리세션이라는 자체 단어만으로도 공포감이 들지만 이 리세션만 본다라는 것은 저는
시장과 반대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때문에 최근에 계속해서 나온 뉴스들은 미국 연준이 이제 올해까지 금리 인상하지만 내년 6월 달에는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찾아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뉴스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계속 언제 금리 인하를 하냐, 언제 유동성 장세가 시작되냐, 언제 봄을 오냐에 대해서 저는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은 트레이딩 하겠지만 그때는 기대 수익률을 확 높일 수 있는 바이앤 홀딩 할 수 있는 시기가 오니까요. 근데 제가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가능성 뉴스들을 계속해서 추적을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피크가 안 됐고 계속해서 물가가 올라갈 시기에는 24년도 초 이 정도로 서로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23년도 말 이렇게 봤었거든요. 그런데 금리 인하의 시기가 점점 좀 빠르게 시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블룸버그의 해석 그리고 미국 투자자들의 해석, 현재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해석 시각이 다 맞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틀릴 가능성도 많겠죠. 하지만 기대감이 높아진다는 것 자체가 시장의 포지션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이거든요. 포지션의 변화는 위험자산으로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의 일부 머니 이동을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의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발생한다는 것만으로도 이런 역금융 장세에서 역실적 장세로 들어갔고 역실적 장세에서 그렇게 봄이 멀지 않았구나, 돈이 풀릴 날이 멀지 않았구나라는 걸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그럼 언제 봄이 올까? 그리고 봄이 오기 전에 어떤 구간을 걸칠까? 제가 한번 보여드린 차트인데 다시 한 번 더 이제 이 차트를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와 그리고 12개월 선행, 우리나라 기업들의 12개월 선행 EPS를 동시간대로 나타낸 차트거든요. 제가 이 차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시기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2003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수와 실적 예상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시면 2003년도에도 주가가 먼저 하락을 하죠. 주가가 하락을 할 때 EPS 추정치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는데 애널리스트가 추정하는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었고요. 그런데 주가가 하락하고 나서 후행적으로 EPS 추정치가 하락하는데 그 EPS 추정치가 하락할 때 경기가 안 좋아지고 실적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겁을 먹고 주식을 팔게 될 텐데 오히려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2003년도, 2005년도 마찬가지였고요. 2009년도에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융위기 때도 주가가 먼저 빠졌죠. 그리고 주가의 저점 이후부터 실적 추정치는 가속화되면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적 추정치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위에 진한 파란색은 빠지지 않은 모습 보여주었죠. 지금까지 계속 마찬가지 상황이거든요. 어제 미국에서 발표한 PMI 제조업 지수였죠. 2020년 6월 이후에 가장 안 좋은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1등 업체를 제외하고 2, 3등 업체들은 실적으로 이러한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설령 지금 안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올랐죠. 유가가 올랐죠. 원재료가 올랐죠. 수요를 감소시키고 있죠. 수요를 감소시키고 있다는 건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것이고,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것은 매출액의 볼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매출액의 볼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유가 올라가고 비용이 올라간다는 건 매출액은 떨어지고 비용이 올라간다는 거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자 비용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고요. 때문에 분명 하반기에는 실적 추정치들이 하향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실적이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기업의 투자가 축소될 거기 때문에 경기 지표 또한 실물 경기도 안 좋게 나올 뿐더러 심리 지표까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여드렸던 차트처럼 선반영되었던 유동성에 의해서 심리에 의해서 선반영되었던 주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실물 경제가 후행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을 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경기가 안 좋아지고 실적이 안 좋아지는데 이걸 녹이는 과정, 후행적으로 반영하는 시간은 필요할 거기 때문에 7월 4일에 그 시장의 저점, 이 박스권 하단, 그리고 지금 7월 4일에 기록한 저점 이후에 박스권 상단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 박스권 상단이 어느 부위에서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이 박스권 상단을 만들고 그 사이에서 이런 마지막 역실적 장세, 실적을 녹이는 과정 이후에 정말 연준이 내년 상반기부터 돈을 풀기 시작한다라면 그거를 반영하는 다시 유동성 장세를 반영하는 박스권 상단 돌파로 보고 있고요. 물론 틀릴 가능성도 많지만 이 박스권을 하단으로 이탈할 만한 7월 4일에 저점을 뭐 이런 그 낸시 펠로시 대만 방문 이러한 이슈로 깰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 비중을 저는 그 늘리는 것에 굉장히 동의하는 상황이고요. 결국 봄에 주식을 살 수는 없지만 겨울에 주식을 사야 된다. 이런 구조를 본 적이 있어요. 박앤세일을 하고 있는데 백화점에서 세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세일을 할 때 옷을 사야지 왜 세일이 끝나기 전에 옷을 사려고 하냐. 주식시장에서 세일을 진행 중인데 왜 이 세일이 끝날 때쯤 주식을 사려고 하냐. 알 수도 없고 쉽지도 않은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것은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리세션에 대해서 너무 우려할 필요 없다. 주식을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주식의 비중을 확대하고 그리고 중립금리에 도달한 이후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시그널을 보낼 때를 대비해서 지금 주식을 사자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면 내년 뭐 연초라든지 내년 상반기에 대비해서 지금 주식을 사 모아 나가자는 의견이신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가 7월 초에 저점 대비해서 10%도 채 안 올랐어요. 10% 오르면 2,500이더라고요. 예. 그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조금 사는 시기가 애매하진 않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는 거에 대해서 애매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분할 매수를 철저하게 진짜 조금씩 사 모으면 괜찮을까요? 어떠한 시각으로 보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쉽게 설명해서 우리가 2020년도 3월에 주식을 사냐, 2020년도 4월에 주식을 사냐, 2020년도 5월에 주식을 사냐, 코로나 이전에 2월에 주식을 사냐, 6월에 주식을 사냐, 그 한 달 동안 100포인트, 200포인트의 차이가 있었지만 별 차이 없었거든요. 어떠한 그 계절에 주식을 사냐가 중요한 것 같고, 정말 내가 이제 뭐 데이 트레이더다라고 한다라면 중요하겠지만 저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다른 의미에서 네. 이렇게 질문 드리는 이유가 그때 당시는 2020년대 코로나 팬데믹 때는 정말 다시 한번 전 세계가 2008 금융위기 때처럼 공조화할 수 있는 시기였잖아요. 정책을 공조화할 수 있는 시기였는데 지금은 말씀하셨듯이 블록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어떻게 보면은 금리를 만약에 중립금리까지 올린 이후에 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혹은 좀 하락시키더라도 어쨌든 금리는 초저금리로 가기 좀 어려운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네. 그런 것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기도 하고 네네. 2,500포인트라는 지수대가 네.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네. 이건 제가 지금 차트를 꺼내 보면서 혼자 그냥 생각이 드는 내용인데 혹시 2,500포인트를 중요한 지수대라고 보세요? 그렇지 않은가요? 제가 차트를 잘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저도 볼 줄 모르지만 네. 개인적인 바람은 예. 저는 그 7월 4일에 기록했던 저점은 박스권의 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박스권 상단을 높여주길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매일매일 정리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와, 정말 꾸역꾸역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요. 음봉, 또 한 번 양봉, 꾸역꾸역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높여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감히 그냥 혼자 개인적인 생각에 저는 이번 박스권 상단을
8월 10일 전후까지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안도랠리의 원인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을 선반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시장은 지금 7월 CPI를 선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컨센서스가 8.9인데 저는 컨센서스보다 하회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만 보고 있을 때는. 근데 막상 7월 CPI가 발표됐을 때 컨센서스가 8.9인데 뭐 8% 초반대로 나오지 않는 이상 뭐 8.8, 8.7 이 정도로 나오면 저는 지금까지 반영했던 그런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안도를 그 매물화시키는 차익 실현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 그렇게 전략을 짜고 있거든요. 만약 7월 CPI가 정말 시장에서 지금은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꺾일 것 같다라는 기대는 하지만 눈으로 보이는 거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눈으로 보인다라고 했을 때 약간 안도하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겠죠. 저는 거기에 팔 생각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건 아마 시장은 더 빨리 그걸 앞서서 생각할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박스권 상단은 그 7월 CPI 발표쯤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 상상 또는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네. 물론 이 반응,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는 만약 그 박스권 구간에서는 트레이딩으로 접근할 생각이고요. 트레이딩의 목적은 박스권 이후에 하단보다는 상단으로 다시 한번 더 돈을 풀릴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 수익 관점에서 트레이딩이 아닌 주식의 수량을 늘리는 관점에서 네. 트레이딩으로 접근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달 CPI는 8월 10일 발표 예정입니다. 8월 10일이면 목요일장 우리 다음 주 11일 우리 주식시장은 반영하게 됩니다. 주식시장 반등 시에 성장주와 가치주 가운데 어떤 쪽이 주도할까요? 본격적인 유동성 장세로 들어가게 된다면 미래 성장성을 반영하게 되는 그 멀티플 관련된 종목 성장주겠죠. 예. 그리고 성장주의 하락폭이 더 컸던 이유는 금리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미래에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이 계속 가까워졌고 그런데 반대로 금리가 피크아웃하고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라면 할인율이 계속 축소가 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축소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성장주를 이제 계속 이제 사모으는 전략을 갈 거고요. 다만 언제 뭐 박스권을 돌파할지 언제 금리를 인하하고 언제 봄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가치주에 대해서 트레이딩 그리고 또 사실 우리가 그 전략은 세우지만 그 전략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런 뭐 정치적인 이벤트나 돌발 상황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돌발 상황이 또 언제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가치주에 대한 트레이딩. 하지만 제 경험상 가치주의 트레이딩으로 조금 뭐 기분 좋을 수 있고 재미 볼 수 있겠지만 이 달라지는 계좌가 달라지는 수익을 내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성장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찾는 노력은 뭐 필수 불가결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업종이나 종목을 조금 더 구체화 시켜볼까요? 그러니까 내 포트폴리오의 어떤 그 규모 자체를 다르게 만드는 전략은 결국에 이런 우려가 최정점을 형성하고 이를 피크아웃 할 때 그때 주식의 수량을 모아가는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역실적 장세에 결국에는 우량한 주식을 잘 모아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성장주 가운데서 최우선 순위가 어떤 쪽일지 게임일까요? 플랫폼일까요? 아니면 뭐 로봇주도 요즘 부각이 되고 있고 다양한 섹터가 있어요. 딱히 지금은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죠. 예. 한 섹터 왔다가 다시 저 섹터 갔다가 이렇게 바닥을 잡는 과정에서 그렇게 순환매가 발생되는 거고 아니면 콘텐츠? 보통 박스권을 돌파할 네. 때 섹터에 대한 주도주 연속성이 생기는데 예. 아직 뭐 연속성이 생기는 섹터가 눈에 안 띄는 상황이에요. 그 연속성이라는 게 주가의 연속성만을 찾는 게 아니라 멀티플을 높여줄 수 있는 성장주 가운데 이 분기별로 실적 추정치가
분기별로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2분기에 100억 벌고 3분기에 150억 벌고 2분기에 100억 벌고 3분기에 120억 벌고 4분기에 140억 벌고, 요렇게 컨센서스가 2분기, 3분기, 4분기 좋아지고 22년도에 비해서 24년도가 좋아지는, 3년도가 좋아지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건 추정치고, 추정치가 분기별로, 연도별로 성장을 하죠. 연속성을 가지고. 이 추정치 또한 지금은 3분기에 120억 벌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 달, 두 달 지나서 업황이 더 좋아졌네. 3분기에 120억이 아니라 125억 벌 것 같아. 추정치가 이렇게 올라가는 섹터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있고, 눈에 보이는 섹터는 당연히 전기차, 2차 전지 섹터죠. 2차 전지 섹터는 뭐 저는 여전히 이 주도주가 될 수 있는 1등 후보군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방산 같은 경우에 리레이팅을 발생하고 있지만, 기대감으로 리레이팅을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군으로 보고 있는 건 2차 전지, 뭐 바이오, 우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게 100억, 120억 이런 수준은 아니지만 1억, 2억, 3억 늘어나는 숫자는 굉장히 1억, 2억 작은데 1억에서 2억 되는 건 더블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작았던 실적들이 커지는 산업이기 때문에 우주 항공에 대해서도 누리호 발사, 그리고 달 탐사선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후보군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8월 초입에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과 또 7월이죠. 7월 컨센서스, CPI 컨센서스 8.9% 이를 부합할지 혹은 그걸 밑도는 또 의외에 또 재료가 나올지 눈치 싸움이 치열합니다. 그 가운데서 조금 더 시간 투자를 해 나간다는 관점에서 내년 중반 혹은 내년 연초 그때 금리의 피크아웃 이후의 움직임들, 특히 이 금융 장세라고 하죠. 정말 주식 투자에서 수익이 많이 나는 장세, 그 장세를 대비하는 전략을 지금 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성장주 가운데 실적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쪽 배터리, 그리고 바이오, 또 방산 쪽에 해당하는 우주항공까지 이 세 가지 성장 주식에 주목해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코스피 2440선 아래고요. 코스닥은 800선에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감 잘하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